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제 이어서 그리스 로마 에세이 네. 맞습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예, 그럼요. 네, 그리스 로마 에세이 중에서 어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살펴봤고요. 예, 예. 오늘은 로마를 대표하는 문장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죠. 세네카의 글 중에서 몇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세네카요. 예, 예. 네, 세네카는 다방면의 글쓰기를 했죠. 네. 드라마도 쓰고요, 이 희곡도 쓰고, 그리고 그리스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의 뭐랄까요, 우뚝한 봉우리와 같은 사상을 형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 책에는 세네카의 글 중에서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그리고 섭리에 관하여, 또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에 관하여 같은 명문장들이 실려 있습니다. 교수님, 예전에는 네. 지금처럼 출판 기술이 없었을 때는 이런 글을 쓰고 발표를 한다 하면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알릴 수 있었나요?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게 많았고요. 네. 그리고 종이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종이가 널리 확산한 게 한 10세기 요 무렵이라 그러죠. 네네. 그 전에는 동양의 경우는 대나무를 깎아서 이 죽간이라고 해서 거기다 기록을 했고요. 그 일일이 다 사람이 손으로. 그렇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아주 질이 나쁜 양피지나 특이한 경우에는 가죽에다가도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만이 글을 쓰고 또 읽고 그랬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중이 읽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그렇죠. 특수한 소수층, 그러니까 내가 꼭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글을 썼다는 건데, 우리가 편지 쓸 때 다르고 대중에게 발표하는 그런 글 또한 다르게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문학 양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대중에게 발표할 목적의 글로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대중들과 접촉할 때는 연설이라는 말하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그리고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이 연극을 통해서 대중들과 많이 만났고요. 그것도 시민들이죠.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리고 로마의 경우에도 이 수사학이 아주 발달했는데, 수사학이라는 게 말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특히 공화정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글쓰기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랬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 대중들이 문자에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경우 식민지 시대만 해도 이 수학교가 대중화하기 전까지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죠. 조선 시대만 해도 문자 해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 정도도 안 됐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오래된 지혜들을 이어받곤 했습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했던 바였고요. 성서도 사실은 가죽에다 쓰고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쓰고 글을 누가 옮겨 쓴 게 조각조각 해서 발견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주로 이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썼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약 500년 전이죠.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대중화하기 시작했죠. 그게 종교혁명의 시발이 됐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서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사제들이 하는 말만 들어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부터 이제 대중들이 직접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우리가 속아왔다는 걸 안 거죠. 네. 그래서 그 종교혁명이라는 거센 물결이 유럽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네, 이 얘기는 끝도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세네카, 말만 들어도 떨리는데, 네. 이런 문장들을 번역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 번역이 없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이 항풍토에서는 번역을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참 그게 난감한데, 아마 먹고 살만한 나라치고 번역을 홀대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요. 그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긴 한데 네. 번역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문화들과 접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외국어들을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예.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번역 홀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예. 네, 일본어로 대충 읽고 그걸로 여기저기 뭐 뽑아서 짜집게 해온 그 습관이 못된 습관이 남아서 홀대하는 게 아닌가 혐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그리스어와 이 라틴어를 공부해서 이거 우리말로 정말 그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시 번역해준 분들, 특히 천병희 선생님께도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한 문장 볼 텐데요. 예. 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분명 우리가 풍요로워진 건 맞는데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먹을 것도 넘쳐나고 돈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네. 왜 이렇게 늘 이 상대적 빈곤에서 못 벗어날까? 이런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우리는 남들이 다 사는 거 사야 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예. 그런 점을 떠올리면서 요 문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스토아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역시나 그 절제를 강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절약을 먼저 몸에 익혔다면 그런 금액으로도 만족할 것이네. 절약 없이는 어떤 재물로도 충분하지 않고 절약하면 어떤 재물로도 충분하다네. 한 가지 수단만 있다면 말일세. 검소하게 생활하면 가난 자체가 부로 변할 수 있다는 건 말일세. 우리는 과시하기를 멀리하고 사물을 장식적 가치보다는 쓸모에 따라 평가하는 버릇을 들이도록 하세. 먹을 것을 허기를 달래게 하고 마실 것은 갈증을 풀게 하고 성욕은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게 하겠지. 우리는 사지를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옷차림과 생활 방식을 최신 유행이 아니라 선조의 관습에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네. 또한 우리는 자제력을 높이고 사치를 줄이고 예. 명예욕을 억제하고 분노를 달래고 예. 가난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히 여기는 검약을 실천하고 자연적 욕구를 싸게 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충족시키고 곱비 풀린 희망과 미래에만 열중해 있는 마음에 족쇄를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니 간단히 말해 우리는 부를 행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서 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절제라는 말로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과도한 욕망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그 풍요로운지를 잘 모르죠. 예. 요즘에 그 버닝썬이 문제가 많이 되네요. 예. 네, 우리 아들 녀석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떤 그 화려한 그 밥상도 충족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어떤 쾌락을 갖다가 바쳐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보니까 저렇게 파괴적인 양상을 띠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도 우리 세네카의 말에 따르면은 정신의 그 평정을 찾지 못하면 그 절제의 철학을 내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아까 그 성욕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성욕은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겠지,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욕을 절제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네, 무분별하게 이 쾌락으로 치닫다 보면은 욕심뿐만 아니고 정신까지도 망가진다는 게 세네카를 비롯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명제와 같은 얘기입니다. 전대 교수님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네. 성욕이 많은 사람들이 뭐 네. 그 자기 절제력을 뭐 일정 부분 갖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절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성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거는 네. 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네. 그 성 자체를 이렇게 너무 뭐랄까요 죄악시한다든지 네. 막 그 엄숙주의 포로가 되는 것 네.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저도 김 PD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예. 그걸 억제하고 억압하고 금욕주의의 포로가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정도 선에서 타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김 PD는. 예. 네, 제가 세네카의 그 성욕에 관한 얘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여기서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그 시절에도 뭐 그게 네. 너무 과도해서 네.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물론입니다. 뭐 이때도 성병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보면은 네. 마음의 평정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그게 내면에 충실하는 것 이쪽으로 세네카를 비롯한 많은 로마의 철학자들이 마음이 기울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볼까요? 예.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조금 간중그려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로마의 그 철인들, 사상가들은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 생각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세네카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산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그 경계에서 살았던 로마인의 그 정서적인 그 뭐랄까요, 그 분위기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네가 왔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가? 잘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잘 살지도 못할 걸세. 죽음을 두고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목숨을 싸구려 물건처럼 여겨야 할 것이네. 요 구절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란 말은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불안해하지 말고 죽음을 의식하면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때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일세. 이 죽음을 두고 이 애면글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삶을 잘 사는지를 잴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김 PD의 철학과 관련지어서 제 눈길에 들어와서 뽑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 견뎌야 하네. 인생을 대하는데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인간답기 때문일세. 게다가 웃는 사람이 우는 사람보다 인류에게 더 많이 기여한다네. 웃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라도 남겨두지만 우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개선의 가망성을 찾지 못하여 울기 때문이네. 대체로 웃음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울음을 참지 못하는 사람보다 세련된 편이네. 웃음은 가장 경미한 마음의 동요를 뜻하고 인생살이에서 어떤 것도 위대하게, 진지하게, 불행하게 여기지 않는다네. 웃음이 인류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웃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대결할 수 있는 힘도 장착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획득하는 방법이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웃음으로 넘기면서 그 비극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세네카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나치게 엄숙한 표정을 짓거나 또 자칫하면 걸핏하면은 그 울음을 쏟아내는 엄숙한 울음들 있잖아요. 또는 몸부림치는 울음보다 그걸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힘 이런 대단한 그 내공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것 역시 우리 일 중독자들과 관련해서 좀 한 번쯤 되새겨야 할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는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공을 들여서 이 문장을 쓰고 있는데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휴식을 취해야 하네.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일어서면 마음은 더 강하고 더 날카로워질 것이네. 비옥한 들판을 무리해서 경작해서는 안 되듯이 쉴 새 없는 노력은 마음의 활력을 저해한다.
잠깐의 긴장 이완과 휴식은 우리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지만 지속적인 노력은 마음을 무디고 나태하게 한다네. 놀이와 오락에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토록 바라지는 않을 걸세. 하지만 그것들을 지나치게 즐기면 마음은 진지함과 힘을 모두 잃을 걸세. 휴식에는 잠도 필수적이네. 그러나 잠이 밤낮으로 계속되면 그것은 죽음일 것이네. 늦추는 것과 풀어버리는 것은 천양지차라네. 마음을 너그럽게 대하고 가끔은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 하네. 휴식은 마음의 양식이자 힘이기 때문일세. 우리는 밖에 나가 거닐어야 하네. 탁 트인 하늘 아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 마음이 기운을 차리고 고양될 수 있도록 말일세. 교수님, 이게 언제적 작품이라고 하셨죠? 세네카가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4년에서 기원 후 6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가 이 땅에 있었을 때네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옛날 이야기인데 이렇게 오늘 현대에 절실하게 적용되네요. 네, 특히 김 PD에게 절실하게 와닿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주 예찬론도 있어요. 음주 예찬론. 예. 네, 물론 과하면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은 약간의 술은 정말로 이 마음의 긴장을 푸는데 덧없는 보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 구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술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반쯤 떠 있도록 말일세. 음주는 근심을 쫓아주고 마음을 밑바닥에서 끌어올리고 여느 질병처럼 슬픔도 치유해주지. 포도주의 발명자에게 리베르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은 그가 사람의 혀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근심의 예속에서 풀어 해방시켜주고 고무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대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일세. 근데 우리 김 PD는 산책도 잘 못하지, 잠도 깊이 못 들지, 술도 한 잔 못하지. 세네카가 보기에는 이렇게 딱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관계도 그건 제가 좀 그 말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예. 이건 우리 김 PD가 읽어야 할 책이에요. 예. 네, 마음 평정에 관하여. 예. 어젠가 이 동네 산책을 한 1시간쯤 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해바라기 하면서 이게 책을 읽고 있는데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젊은이는 이 책을 다 읽네. 요즘 책 읽는 사람 없는데 이 햇살 아래 책 읽으니 참 보기 좋네요 하면서 가요. 교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네, 중요한 발언을 놓친 모양이네 또. 저보고 젊은이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해바라기 하면서 이 비타민을 공급받으면서 책 읽는 거 참 좋습니다. 요즘 참 좋은 날씨예요. 미세먼지도 덜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세네카의 이런 지혜 거의 잠언인데요. 네. 이런 잠언은 글쎄요, 당시 시대 상황하고는 어떻게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로마 시대가 로마의 전성기가 BC 2세기에서 BC 1세기 전후로 갑니다. 예. 로마의 그 타락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로마가 오랫동안 유지되잖아요. 예. 대체로 로물루스가 로마를 창간한 이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476년이니까 거의 1100년, 1200년 가까이 유지되고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까지 하면은 동로마 제국이 1453년인가 멸망할 겁니다. 예. 보면 대략 2000년 가량 유지된 제국이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많이 타락했던 것 같아요. 정신의 균형을 잃고 내면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좀 방만하고 오만한 그런 행동 양식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면의 깊이를 헤아리기 위해서 그 인간의 정신의 높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사유한 끝에 이런 글을 쓴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 로마 에세이를 읽으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이 타락으로 치닫는 로마의 귀족 사회에 대한 경고음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은 대략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작품이든 시대와 무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텍스트가 생산된 환경이 있거든요. 그 생산된 환경을 놓치면은 텍스트를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시대에 어떤 맥락에서 글이 쓰여졌는지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네, 빨리 끝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몇 구절 더 남았습니다. 섭리에 대하여란 글이 있어요. 섭리. 보겠습니다.
예수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네. BC 4년에서 AD 64년까지 살았으니까. 네. 예수보다 조금 더 살았죠. 산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면은 이 사람은 식민지 백성이 아니었나요? 아직은 아니었죠. 물론 이제 총독이나 이런 걸 역임하거나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속국에 대해서는. 이 섭리에 대하여서는 루켈리우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네. 섭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어째서 선한 사람에게 많은 불행이 닥치느냐고. 이런 질문들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던진 그 물음이기도 합니다. 간단합니다. 대답은. 제가 성서에서도 얼핏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네카는 미덕도 적대자가 없으면 무기력해지기 마련이요. 미덕이 참고 견디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위대함과 힘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네, 그러니까 미덕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좀 어려운 시절일 때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할 힘들을 우리가 갖고 한다. 하고 읽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MB가 탈옥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새로운 힘을 우리가 벼리는 계기가 되겠죠. 예컨대 저들의 기득권층들 늘 강조합니다마는 식민지와 독재와 냉전의 기득권에 기생했던 자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짧음에 관하여라는 글도 참 좋습니다. 이것도 명문장인데 히포크라테스의 말로 전해지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파울리누스에게 말합니다. 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인생은 충분히 길며 잘 쓰기만 하면 우리의 수명은 가장 큰 일을 해내기에도 넉넉하지요. 그러나 인생이 방탕과 무관심 속에서 흘러가면 좋지 못한 일에 인생을 소모하고 나면 그때는 마침내 죽음이라는 마지막 강요에 못 이겨 인생이 가는 줄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음을 깨닫는 것이요. 짧은 수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명을 짧게 만들었고 수명을 넉넉히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명을 낭비한 것이라고. 마치 왕에게나 어울릴 넉넉한 재산도 적합하지 않은 주인을 만나면 금세 탕진되고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제 주인을 만나면 사용함으로써 늘어나듯이 우리의 수명도 제대로만 배분하면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이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짧은 게 아니고 인생의 삶의 그 깊이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니까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를 마치 자신의 전 인생인 것처럼 꾸려나가야 한다고 세네카는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일을 바라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까르페 디엠의 정신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지금 여기에 가장 충실하라. 내일이나 미래의 불안에 쫓기다 보면은 현실마저도 다 헌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깔끔합니다. 네, 멋지죠? 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에 관하여라는 에세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정말 명문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읽는 책 덕분에 제가 좋은 문장들을 많이 찾아요. 혼자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김 PD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장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문장들이 저를 사로잡곤 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과 다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 행복한 삶에 관하여는 갈리오라는 그 형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들어서서 가축개처럼 앞서가는 무리를 뒤따라가는 것이지요. 게다가 소문을 믿고는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전례가 많다고 해서 이성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만큼 우리를 큰 불행에 말려들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엎어짐으로써 사람의 무리가 그토록 크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사람이 서로 밀치면 군중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 전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는 볼 수 있을 것이요. 아무도 혼자서만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길을 잃고 헤매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니까요. 말하자면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해롭다는 것이지요. 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성, 자신의 철학에 기초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뜻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간다고 해서 부화내동하거나 무리지어 따라가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세네카는 정말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예. 예, 이런 경우 참 많이 보잖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 길로 따라가는 것. 어떻게든지 평균은 내가 해야겠다. 어중간하게라도 중간만 가야겠다. 네. 이게 우리 처세술이 돼버렸어요. 예.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 구절은 꼭 읽어줄 생각입니다. 취업이 시대정신이 돼버린 상황에서 남들이 다 취업 공부하니까 청춘을 취업에 헌납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세네카의 말을 통해서 간절하게 호소할 생각입니다. 예. 이 가축대처럼 앞서가는 무리들 따라가는 것, 그건 자기 삶이 원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이보다 못한 게 없다는 게 세네카의 철학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정말 큰 지혜를 또 얻습니다. 네, 재밌죠? 네. 네,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한번 시대도 다르고, 네. 배경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에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읽을수록 향이 깊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또 내일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